부자와 빈민이 공존하다 보니 부자는 더 부유해 보였고 빈민은 더 가난해 보였다. 오후에 알레그레 동네의 옛 친구들이나 새로 생긴 조카 알베르토 라미에를 만나러 나가지 않을 때면 나는 집에 남아 작은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특히 이 주제의 강박증으로 매달렸다. 내가 보기에 잘 살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 문화의 이점을 누리는 소수 특권층과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는 최근 20년 사이에 더욱 심각해졌다. 작은아버지에 의하면 그것은 유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의 잘못된 시각이었다. 유럽은 거대한 증산층이 형성되어 양극단의 차이가 희석되었지만 중산층이 별로 없는 페루엔 이런 엄청난 격차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작은아버지는 페루 사회를 짓밟는 폭력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 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불쌍한 돌로레스가 그런 꼴을 보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는 납치, 폭탄 테러, 교량과 도로와 발전소 파괴, 불안과 야만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페루는 자신이 한시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수십 년 퇴보할 거라고 말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다네, 조카. 너라도 그걸 보면 여한이 없겠어.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나쁜 소녀가 나와 함께 리마에 오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왔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는 척 받아들였다. 그녀는 1년 중에 바로 그 시기가 회의나 총회, 결혼식, 축하연과 온갖 행사로 숨 쉴 틈조차 없이 바쁜 때라 도저히 2주의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했다. 파리에서 그녀가 그런 핑계를 대며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 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쁜 소녀는 사실 리마에 가고 싶지 않다고 실토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나는 그녀를 꼬드기기 시작했다. 페루 음식이 그립지 않아? 좋아. 내가 2주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줄게. 농성어, 세비체, 새우, 스튜, 오리고기 덮밥, 안심볶음, 고추와 올리브를 넣은 감자와 계란, 새끼염소 스튜까지 네가 원하는 건 모두 사줄게.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이런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페루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녀는 단 몇 시간도 페루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혼자 놔둘 수 없어 여행 계획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행을 떠나라고 하면서 그라보스키 부부가 파리에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그들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 일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은 내가 보기에 수많은 난관 끝에 우리가 결혼해 그녀와 나와 단 둘이 있는 내밀한 순간에 종종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48살이 되려는 찰나에 평생 처음으로 합법적인 서류를 갖게 된 여자가 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녀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유분방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교 행사를 조직하는 회사의 업무에 금방 실증을 낼 것이고 거의 무능한 직원으로 찍혀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내 예측과 반대로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여자 상사의 신임을 얻었다. 그녀의 업무는
모임이나 연회, 기념일을 위해 호텔이나 식당에 가격을 문의하고 그 가격을 일일이 비교해 할인 협상을 진행하고 회사나 협회 혹은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일이었는데 그녀는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했다. 오후와 저녁 시간에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계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거나 그날의 업무 결과를 상사인 마르틴에게 보고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때로 그녀는 마르틴과 함께 혹은 혼자 프로방스, 코트다지르, 비아리치 같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그러면 그녀는 매일 밤 내게 전화해 그날 자기가 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책임 업무를 맡고 돈을 벌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녀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다. 다시 요염한 옷을 입고 미용실이나 마사지 전문점, 네일숍에 가고 끊임없이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혹은 패션 스타일을 바꿔 나를 놀라게 했다. 유행을 따르는 것뿐이야? 아니면 남편이 너에게 영원히 푹 빠져있게 하려는 거야? 무엇보다도 내 고객들이 예쁘고 우아한 내 모습을 보면 좋아하기 때문이야. 질투나? 그랬다. 나는 질투가 났다. 나는 여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강에 빠질 뻔했던 그날 밤 이후 비록 순간적이고 사소한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의 관계에 무언가가,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2주간의 이별은 시험이 될 거야. 그녀는 내가 떠나던 날 밤 말했다. 네가 지금보다 더 날 사랑할지 아니면 못되고 장난기 많은 페루 여자 때문에 날 버릴지 두고 보자, 착한 소년. 못되고 장난기 많은 페루 여자는 너로 충분해. 그녀는 주말이면 항상 몽테뉴 거리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과 수영을 했기 때문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고 그녀의 얼굴 역시 여전히 생기 있고 윤기가 흘렀다. 우리의 결혼은 진정한 관료주의적 모험이었다. 이제 자신이 합법적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안심했지만 나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프랑스 당국이 그녀의 서류를 일일이 뒤지기 시작하면 형식과 내용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테고 그러면 우리의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그녀에겐 얘기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금은 더욱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다. 우리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나자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 부인이 예전의 결혼에 로베르 아르누 부인의 이름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프랑스 국적을 부여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하기 위해 로베르 아르누와 결혼할 때 썼던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야 했다. 작은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서류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얘기했다. 나쁜 소녀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는 즉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작은 아버지는 내게 그녀의 출생증명서와 세례증명서를 보내주었다. 우아우라 면사무소와 교구에서 루시 솔로르사노 카우링가라는 이름으로 발행해 준 것이었다. 우리는 작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 서류를 그의 친구인 브리셸 주재 페루 영사에게 제출했다. 작은 아버지는 이미 편지로 영사에게 조카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의 약혼녀 루시 솔로르사노가 여권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분실해 새 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은 상태였다.
차갑지만 매우 교양 있고 신중한 태도로 우리를 접견한 영사는 조끼를 입고 회중시계를 차고 외알 안경을 쓰고 있어 마치 인간 기념품 같았다. 그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안다는 듯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아버지가 그에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나 보다 하고 짐작했다. 그는 친절하고 객관적이고 매우 점잖았다. 그는 외무부를 통해 페루 정부와 경찰에 연락했으며 내 아쿠뇨의 출생증명서와 세례증명서를 보내면서 새 여권 발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2달 후 나쁜 소녀는 새로운 여권과 새로운 사람의 신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 프랑스 국적자이며 파리 거주자인 나의 보증서를 첨부해 벨기에에서 프랑스 관광 비자를 신청했다. 파리에 도착한 우리는 즉시 팡테온 광장에 위치한 5구 구청에서 결혼 수속을 밟았다. 그리고 1982년 10월에 어느 가을날 정오에 우리는 마침내 그곳에서 그라보스키 부부를 증인으로 세우고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결혼 피로연이나 축하 파티를 열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 바로 로마로 떠나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2주간 통역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쁜 소녀는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녀가 일을 즐기고 그토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종종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적어도 우리의 소부르주아적 삶에 만족하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했다.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함께 영화관이나 극장, 전시회나 콘서트에 갔고 주말에는 대부분 외식을 했다. 그리고 여전히 1년 중에 몇 달을 프리스턴 대학에서 보내는 그라보스키 부부가 파리에 있을 때면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우리는 뉴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일라를 여름에만 볼 수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계속 미국에서 교육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일랄에게서 과거의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평범하게 말하면서 자랐고 미국이라는 세계에 아주 잘 적응한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가끔 엽서나 편지를 보냈다. 나쁜 소녀 역시 매달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선물과 함께 보내곤 했다. 흔히 바보나 행복한 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하겠다. 나의 하루를 나쁜 소녀와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은 행복으로 충만했다. 차갑기 그지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그녀는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지만 여전히 나를 항상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나는 어느 날 그녀가 뜻하지 않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항상 자기 일상에 하나 이상의 비밀이 있고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녀만의 어떤 차원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이라도 균열을 일으켜 우리의 공동생활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아니 짐작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칠레 여자아이 릴리가 지금과 같은 생활, 아무런 놀라움이나 미스터리도 없고 어떤 모험도 없이 일상생활에 함몰된 파리 중산층 생활을 남은 평생 동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가 화해한 이후,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어둠에 잠긴 미라보 다리에서 거지가 내 목숨을 구해준 그날 밤 이후 몇 달처럼 그녀와 그토록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하나님이 손수 나타나셔서 네 다리를 잡은 게 아닐까, 착한 소년? 그녀는 비웃곤 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말을 절대 믿지 않았던 것이다. 자살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거지가 나타나 막아주는 경우는 없어, 리카르도. 그녀는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그 시기에 여전히 그녀는 가끔
공포에 사로잡혔다.